안녕하세요. 굿모닝의 송은영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바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봐주시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평소에 이제 제 강의, 굿모닝고 강의, 뭐 문법편, 뭐 비문학편, 뭐 문학편 다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중간중간 좀 다른 방향으로 묶어내는 이런 강의를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접근하시고 또 이제 해결해 보신다면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배울 내용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채널이 여러분에게 정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이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강의 안에서 이제 소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강의 안에서 잘 묶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는 저희 이제 2019년 공무원 2차에서 우리가 출제가 되었던 문제 한번 같이 만나볼 건데요. 우리 연결 순서 묻는 문제는요, 거의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굉장히 아주 빈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임스 러브록이 말하는 그런 사이보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에서 러브록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쵸? 영국의 과학자이자 환경운동가 그리고 미래학자인 제임스 러브록은 인간의 우위가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 미래에는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설계하고 만드는 존재들이 우위에 설 것이라면서 난 그들을 쉽게 사이보그라고 부른다라고 말했다. 여러분, 사실 다달락이 가장 먼저 온다라는 것을 쭉 읽어나가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임스 러브록을 계속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임스 러브록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단락이 바로 다달락인 거죠. 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이자 그리고 미래학자인 제임스 러브록은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따로 이 제임스 러브록 앞에 붙는 말 없이 제임스 러브록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달락이 가장 먼저 직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지 중에서 다달락이 먼저 오는 선택지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리고 사이보그라는 말이 지금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주관식으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할 때, 제임스 러브록이 말하는 사이보그는, 그쵸? 얘가 이제 그 다음에 오겠죠, 가가. 사이보그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말한 다음에 제임스 러브록이 말하는 사이보그가 바로 어떤 존재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겠죠. 그러면서 러브록이 사이보그를 어떻게 칭했다라고 이제 말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라달락에서 또 내용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첫 번째 단락으로 달을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3번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여러분 3번이 됩니다. 굉장히 사실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시어나 접속어라든가 어떤 다양한 표지를 통해서 이런 내용 연결 순서를 우리가 고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제임스 러브록이라는 사람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 다달락에 가장 먼저 오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사이보그에 대해서 처음 언급을 했고, 그 사이보그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되어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가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뭐 가와 나가 반드시 묶는다라는 것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뭐 4개의 단락이라고 한다면은 아직 여기는 모르겠고 아직 여기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네 두 개가 이제 완전하게 붙는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가나가 붙는 것을 일단 선택지 안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가나가 붙는 것을 찾아보시면은 얘밖에 없네 이렇게 이제 답을 고르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지가 존재하는 객관식 문항이라는 것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내용 연결 순서를 이제 고르시면 되고요. 지시어라든가 접속어 활용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꼬리물기라고 제가 이제 많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해당 단락의 마지막 부분과 그 다음 단락의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끼워 맞추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앞에서 보시면은 지금 다해서 사이보그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사이보그가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만일 지구가 멸망위기에 직면하면 사이보그는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다달락에서 사이보그로 말했기 때문에 얘도 얼추 괜찮을 것도 같아요. 하지만 그보다는, 그쵸, 제임스 러브록이 말하는 사이보그에 대해서 처음 이제 다달락이 맨 끝에서 그냥 던지고 사이보그라고 말한다라고 던지고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지는 이 첫 번째 단락이 바로 다의 마지막 문장과 밀접하게 연결을 맺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꼬리물기라고 하는데, 그런 꼬리물기에 의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충분히 고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시어나 접속어가 보이는 경우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여러분 3번이 되겠죠.
8번부터 9번 문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뭔지 좀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8번 뭐 해당되는 문장이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곳을 이제 고르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9번은 이제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비문학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문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특성, 언어의 본질을 이제 고르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8번 문제가 전형적인 우리 군문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해당 문장을 알맞은 적합한 곳에 끼워 넣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선생님들마다 이제 좀 의견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기를 먼저 읽을 것인가, 그러니까 선택지를 먼저 읽을 것인가, 아니면 바탕글을 먼저 읽을 것인가, 문제를 일단 읽죠. 문제를 읽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선택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는다라고 이제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우리가 봤던 선택지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일단 우리가 선택지를 봐요. 선택지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봐요. 선택지가 생각이 안 나요. 어느 정도 그래도 얇게나마 어떤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선택지를 연결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본문을 읽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략적으로 무엇을 묻는 문제인가는 살짝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이런 문제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뭐 자리 잡기 문제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내용들이 좀 온다라고 할 때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우리가 바탕글을 전혀 읽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가 생각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탕글을 먼저 읽고 그리고 선택지를 보고 그리고 다시 선택지와 함께 바탕글을 연결하는 그런 과정으로 순서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럼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바로 이러한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언어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언어 변화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 단락 다음에 오면 됩니다.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여러분 언어 변화에 대한 다양한 양상이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네요. 얘도 이제 꼬리물기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언어의 변화는 음운, 형태, 통사, 의미 등 언어를 구성하는 모든 측면에서 변화한다. 이러한 언어의 변화의 양상은 하면서 연결이 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가의 뒤에 온다라고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반드시 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군문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해결은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힌트는 바로 요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단락과 내용상의 연결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 뒤에 이제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기억에 해당하는 언어의 특성 이거는 이제 문법 문제인데 이제 더불어 이제 두 문제가 함께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왔고요. 저희가 기억을 보시면은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체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언어의 역사성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10번을 가볼게요. 우리가 니은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통시적 변화였던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니은을 보시면 통시태, 그치? 통시태. 우리가 공시태, 통시태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통시태라는 말만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통시태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흐름이 존재하는 거 그리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통시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신라 시대에는 이랬고 그다음에 조선 시대에는 이랬고 뭐 현대에는 이렇다라고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시태라고 하는데 이 문제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게 봅시다. 모음조 현상이 변화했대요. 그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거죠. 청자 높임법에 실현된 단어의 변화. 청자 높임법이 실현된 단어가 그치 변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한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신조어의 등장과 방언의 실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가 전혀 전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아래와 순경어 비읍 그리고 반쯤의 변화라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도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가 지금 가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끝에가 다 변화인데 얘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11번부터 12번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뭐 고음역이라든가 뭐 주파수라든가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한 그러한 단어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내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안고 접근하시면 전혀 안 되고요.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 나와도 나는 중요한 핵심을 잘 잡을 수가 있고 그것을 문제와 잘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답을 맞힐 수 있어 라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1번과 12번 지금 두 문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대강 이제 어떤 문제인지만 살짝 볼 필요는 있죠. 우리가 선택지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요. 어차피 여러분이 이 정도의 어떤 분량의 선택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대강의 내용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선택지를 우리가 내용과 다시 한번 귀찮아하지 않고 좀 세밀하게 비교해보는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탕거를 전혀 본문을 읽지 않고 이것들을 절대 어느 부분에 나타나는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읽고 선택지를 다시 보시고 비교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 방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있기 때문에 설명 방식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한번 찾아가면서 읽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걸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뭐 고음역이니 뭐 그다음에 양자완이라는 그런 어려운 말 여러분 뚫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독해를 하는 거지 절대로 이제 여기는 지식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 설명 방식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 같죠. 우리가 CD 고음역이 깨끗하게 들리는 CD는 저음역의 음악 정보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반쪽짜리 그릇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가 이제 저음역의 음악 정보를 담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쪽짜리 그릇이라는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은유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학 안에서 쓰이는 표현법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은 문학 안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뭐 설명하는 그래서 우리가 비유의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설명 방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양자화라고 불리는 뭐 양자화가 뭔지 이해 못 하셔도 되죠. 그냥 뭐뭐라고 불리는 디지털화 과정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없애주시면 돼요. 디지털화 과정에서 저음역의 주파수가 아주 비싼 근사값으로 바뀐대요. 근사값으로 바뀌는데 그때 다른 음으로 변화된 저음이 어울리지 않게 되면서 흔들리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걸까? 지금 가와 나의 관계를 보시면은 얘가 지금 무엇입니까? 그쵸? 결과죠. 그리고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걸까라고 해서 이제 원인의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화의 기본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해상도가 확보가 되지 않을 때 음악 정보가 원본과는 다른 근사값으로 바뀌어 기록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라고 했죠. 예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시. 그래서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 처리할 수 있는 성적 시스템에서 89.4와 89.5는 0.1의 작은 차이를 보이는 점수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수점을 처리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면 어떻게 될까? 89.4점은 근사값이 89점이 되고요. 그리고 89.5점은 9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와 우라는 현격한 차이의 점수로 바뀐다. 즉 해상도가 떨어지는 이 디지털 변화는 사실은 89.4는 89.4대로 그리고 89.5는 89.5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미세한 차이를 차원이 다른 결과로 그냥 아예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거다. 이해가 잘 되시죠? 디지털 오류는 그쵸? 44.1, 뭐 16의 해상도의 뭐 작은 그릇이 CD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6비트의 해상도가 이제 치명적인 단점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CD는 뭐 깨끗한 소리를 전달하고 있긴 하지만 음악의 전체적인 조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오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디지털 오류가 발생해서 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어떤 CD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CD가 참 편의성이 좋지만 음악성에서는 그래서 불합격점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해상도 낮은 사진에서 불분명하게 화소가 뭉뚱그려져 보이는 깍두기 현상이 나타나듯 비유하고 있죠. 클래식 음악에 사용되는 악기들의 섬세한 사운드에 담긴 미묘한 변화와 표정, 다이내믹, 특징적인 공명을 CD는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그와 같은 이유가 이와 같은 해상도의 차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사값으로 바꾸면서 원래 소리와 다르게 이제 실현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그런 특정한 어떤 음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연주를 CD와 LP로 비교해 들어보면은 얼마나 CD가 빈약한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LP와 같은 경우는 CD와 달리 정확한 저음을 바탕으로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클래식 음악을 잘 표현을 해낼 수 있는 데 반해서 CD로 듣고 있자면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위태롭고 불안한 느낌이 들곤 한다. 여기서도 지금 비유하기가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처럼이라는 연결하는 말과 같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뭐 가부터 라를 보는 중에 설명 방식을 모두 완전하게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설명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찾아지는 것들은 그냥 정리하면서 그냥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치 유형 문제 나왔기 때문에 대강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구나라는 것들을 가늠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선택지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LP 나왔네. LP. 그래서 LP가 비교했을 때 더 잘 들린다라고 있기 때문에 LP가 더 저음역의 음악 정보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시대의 치명적인 단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비트의 해상도의 작은 그릇인 게 약점으로 작용한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요. LP와는 다르게 CD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지교법을 사용해서 불안한 느낌이 든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CD는 양자화 과정에서 근사값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원래의 소리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글의 굉장히 주요 요지였고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제대로 읽었다면 딱히 뭐 비교하지 않아도 틀린 진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비교하는 과정 진짜 시험에서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가보시면은 그쵸?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아주 미세한 근사값으로 바뀌는데, 그 근사값으로 바뀌는 게 이제 문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작은 차이를 반영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4번이 잘못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그러한 사실 확인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지와 본문에 있는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비교하고 OX 처리하시고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대강 읽었고 그 읽은 내용이 맞겠지 틀리겠지라고 이제 가정하시면서 가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비교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설명 방식을 보면 이제 가와 나는 우리가 이제 가에서 CD가 이제 저음역대의 음악을 잘 반영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을 해놓고서 나에서는 이와 같은 오류가 왜 발생을 했을까라고 해서 결과와 원인의 순서였어요. 그래서 맞지 않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뭐 근사값에 대한 어떤 뭐 반올림의 원리를 반영을 해서 수학적 원리를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다는 이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와 라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CD가 이제 굉장히 저음역대의 음악을 잘 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악성으로서는 좀 불합격점이다라는 어떤 오류 그리고 어떤 단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CD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와 다에서는 반쪽짜리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은유법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라에서는 우리가 지규법 활용되고 있었는데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해서 지규법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어요. 우리 2019년 9번 1차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뭐로 헷갈리셨을 것 같냐면 1번과 2번 안에서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제출을 해. 이런 의견은 어떠냐라고 이제 제출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정합니다. 안건으로 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걸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질의응답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 제안을 잘 이해를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충이 되고 충분하게 이제 논의가 된 다음에 우리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랑 헷갈리냐면 우리가 토의랑 헷갈려요. 토의랑 그쵸? 토의는 사실 의견을 발표를 한 다음에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의안이 심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의랑은 좀 다르다라는 그런 맥락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접근으로 출발을 하면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 제안에 대한 충분한 어떤 공유가 이루어지고 나서 찬반, 토론, 그 다음 표결 이렇게 이어간다라는 거죠. 헷갈릴 만한 게 없죠, 여러분. 일단 제출한 다음에 제안 설명 상정이 아니라 상정이 된 것을 바탕으로 제안 설명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보충하느라 질의응답으로 이제 뭔가 내용을 공유가 이제 되는 거죠. 내용에 대한 공유가 되고 그런 찬반 토론 표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13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비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13번 같은 문제는 너무나 실용적인 어떤 과정에 대해서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의에 대해서는 사실 화법 시간에 어느 정도 이제 배우게 되지만 그것이 아닌 너무나 좀 아주 특별하고도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접근하셔가지고 그래 제출을 하지 안건이 정해질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고 뭐 질의응답을 통해서 내용이 충분하고 풍부하게 공유가 돼야겠지. 그리고 찬반 토론을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거며 그다음 표결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이 딱 접근하셨을 때는 질의응답이 이게 세 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 중에 하나로 이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얘는 찬반 토론 앞에는 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번과 4번 중에서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2번으로 갔을 가능성이 좀 높지만 여러분 1번이 답이 된다는 거고, 솔직히 틀릴 수도 있었던 좀 어려웠던 문제라는 거 저도 이제 솔직하게 좀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희 2020년 문제, 그리고 2019년 1차, 2차에서 나왔던 비문학 문제 다 모아봤고요. 총 1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한 4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이제 2020년에 또 비문학이 군무원 안에서도 조금은 좀 비중이 강화가 됐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안정적으로 여러분이 좀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게 이런 문제는 2020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나왔던 비문학 문제는 여러분이 더 공부하면 맞힐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뚜렷뚜렷한 명확한 문제들이 나왔다는 거 우리 희망으로 삼아도 될 것 같고요. 군무원제국 비문학편 강의가 26강으로 굉장히 짧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강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2020년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었던 사실 뭐 언어 예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순어 등도 이제 같이 좀 공유가 될 예정이고, 여러 가지 충분하게 좀 잘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끝까지 챙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비문학편 강의까지 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아시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